지난 이야기.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강 전사 용병. 전쟁사 속에 숨겨진 용병들의 이야기는 용병은 모두 부자다. 앞에 이 단어를 붙이면 돼요. 계속해서 살아남은. 또 하나,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야만. 아. 전쟁이 끝나면 해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단을 따라다니는 이런 상인 조직이 용병 숫자만큼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식량이거든. 그럼 따라다니는 상인한테 사야 돼요.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이겠구나. 50배가 기본이에요. 그 상인들을 보통 우리가 주보 상인이라고 불렀는데 원스톱 올 서비스. 모든 무기, 식량, 잡화까지 다 된다. 야, 이때 한마디로 마트의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예. 스위스 용병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잘 싸우기도 했지만 이 신용도 면에서 가장 스위스 용병이 믿을만했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가와의 2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버린다. 오. 스위스 농민군이 유럽 최강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스위스 보병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강한지 몰라. 맞아요. 각 스위스의 주의 주 정청이 생겨서 국가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간 브로커가 된 거예요. 이탈리아는 얼마 준다 그랬는데 지금 맞습니다. 독일, 니네는 내가 가만 안 둬. 맞아요. 전장의 꽃 최강 용병 두 번째 이야기. 스위스 용병의 말로에 가장 처참한 게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여기저기 막 불려 나오게 되거든요. 용병들이 막 쓴다고 그랬잖아요. 스위스 용병은 집에 꼬박꼬박 보내는 애들이 많아요. 마을이 다 걸어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놓고 나이가 들면 은퇴해서 집에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터에 살다가 온 양반이 또 집에 들어앉으니 답답하죠. 아까 말씀하신 술기운밖에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 돈 벌어줄 때는 온 집안 사람 걸어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군대는 또 빨리 은퇴하잖아요. 체력 떨어지니까. 나머지 반생은 이게 동네 깡패야. 구박받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내려와요. 돌아오는 애는 산악 골짜기에서 밀어 죽여라. 그게 실제 명령이 내려간 사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정청에서 용병들이 전쟁 끝나 돌아오는 걸 대단히 싫어했었어요. 못했다. 아, 슬프네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식 명령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그거 진짜 큰일이죠. 뭐 그게 만약에 군인들 사이에 그 용병들 사이에 알려졌다고 하면은 이거 반란 일어날 감이죠. 알려지죠. 그래서 또 대책을 세우죠. 알려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자? 어떡해요? 집에 안 돌아와요. 거기서 땅 사고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거기서 돈 달라고 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거기 사람들이 많아져요. 정착해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돈을 다 이 주정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주정청의 역할을 자기들이 다시 사병처럼 행사하기 시작하는 돼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자기들끼리도 싸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근데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괄적인 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에이전트가 이제는 막 분산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스위스 용병들이 정말 꽤나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전투를 많이 벌였는데 스위스 용병단의 이름을 널리 알린 이런 전투가 또 있나요? 근데 사실 스위스 용병의 최대 고객은 프랑스였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프랑스를 위해서 300년간 스위스 용병이 싸우면서 50만이 사망을 합니다. 프랑스 군도 그렇게 안 죽었을 거야. 아마. 용병한테 그랬대요. 프랑스 어떤 그 관리가 너네한테 준 돈이면 지금 여기 그 세느강 다 메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 용병 대장이 그랬다잖아요. 너네를 위해서 우리가 흘린 피는 세느강에 넘치고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사람은 남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남은 제주로 보내라는데 스위스는 사람 남은 프랑스로 보냈네요. 거의 그렇죠. 그 스위스 용병을 정말 유명하게 만든 전투가 하나 있어요. 그 프랑스의 그 샤를, 그러니까 옛날 샤를이요? 또 이탈리아 남부에서 그 수많은 파티를 벌였다던. 중세 왕들은 왜 별명이 꼭 붙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샤를 더 브레이브예요. 뭐 대담공, 뭐 용감공 그러는데 근데 말 나온 김에 하는 건데 그 샤를 자 들어간 분들이 이게 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별명을 봐도 뭐 샤를 단순왕, 샤를 뚱보왕, 뭐 샤를 세원. 그 샤를 밀떡왕도 계시고. 그래도 이 브레이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별명인데 루이 11세하고 이제 프랑스 왕권을 놓고 싸우게 돼요. 독립시키려고 그랬거든, 부르고뉴를. 그런데 이 양반이 재미난 게 젊었을 때 그 기사단 또 출신이에요.
황금양털 기사단이라고 또 유명한 기사단이 있어요. 전투를 하다가 기사는 왜 신앙심도 좋아야 되잖아요. 전투 중에 시간이 딱 되잖아. 그럼 딱 말해서 정자세로 기도를 해요. 총알이 날라와도. 그러니까 막 밑에 붙잡고 종자가 위험하니까 내려서라도 하시라고. 무슨 소리야. 딱 폼 잡고 하고 전투에서 돌격을 하다가 시간 됐으면 딱 서서 이거 하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샤를 대담공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아, 전투 중에도 멈춰서 기도를 하셨다. 엎드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하고 싸우게 되는데 지금 보병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 저쪽에서 루이 11세 쪽 스위스 용병을 막 끌어들였다고. 그런데 이분은 난 스위스 애들 안 써. 또 스위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네. 그래서 딱 정통 기사단을 깔아놓은 거예요. 또 대신 총하고 대포를 좀 갖다 놓고 정면에 총과 대포, 좌우에 기사단. 그래서 총과 대포로 빵 쏘서 흔들릴 때 기사단이 쓸고 버린다라는 작전을 가고 딱 버티고 있었는데 스위스 보병대가 옆에서 들어왔어요. 총을 쏴도 끄떡도 안 하고 와서 돌짓을 해버리고 옆으로 돌아와서 기사들 다 찍어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스위스 보병한테 포위가 됐는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서서 싸워요. 생존자의 마지막 장면이 막 몰려가서 포위가 돼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스위스 보병이 그 할배루로 찍더라. 거기까지만. 그게 최후의 모습이죠. 나중에 3일 뒤에 보니까 시체가 다 잘라지고 난도질이 돼 있는 거 간신히 죽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왕을 노리기까지 했던 사람이 스위스 용병한테 처참하게 죽으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까지도 스위스 용병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죠. 마지막 그 베르사유 궁전이죠. 거기 막 이제 프랑스 혁명 때 함락될 때 시민군들이 들어올 때도 끝까지 나와서 싸워. 그래서 싸그리 전멸하고. 그래서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빈사의 사자상 저게 그때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용병은 지금도 있잖아요. 바티칸 경비를 하고 있죠. 멋있어요. 네.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왜 이탈리아 통일 전쟁할 때 클레멘스 7세 산탄젤로 성으로 로마가 함락되니까 도망가거든요. 네. 그때 미리 길을 만들어놨어요. 뭐 비밀 통로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영화처럼 글로 탈출시키느라고 스위스 용병들이 근위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멸하면서 길을 막아요. 용병이지만 진짜 그 자신의 계약을 네. 목숨처럼 여긴 거네요. 네, 그래서 바티칸이 그때 이후로 선언을 하지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스위스다. 이게 아마 몇백 년간 내려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그들이 DNA에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바티칸 갔다가 저 교대식 하는 거 한번 봤는데 네. 애들이 지금도 왜 중세 뭐 노란 옷 이런 거 뭐 네. 이상한 거 입고 창 들고 있고 뭐 요즘에 또 무슨 전쟁이야. 그래서 그냥 장난스럽게 하나보다 생각했거든요. 눈빛 무섭고 군기가 살아있다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교대식 같은 건 저렇게 전통적으로 하는데 자기들 병영에 가면 최신식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총 쏘는 연습하고 특히 그 바티칸 내부 건물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대테러 작전 훈련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스위스 용병은 와, 가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위스 용병반의 퀄리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가장 뭐니 해도 첫 번째 덕목은 계약사항의 엄수입니다. 철저하게 계약을 지키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스위스 용병들은 단결력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나 항복을 받지 않고 죽인다. 뭐 이런 거죠. 무섭다. 그 세 번째는 농번기에는 되도록 싸움을 하지 않는다였어요. 왜냐하면 일손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항은 조금 좀 유명무실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고용주들이 좋아하는 조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용병은 시간 질질 끌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줘야 되거든요. 네. 스위스 용병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용병들은 전쟁 실업자 된다고 질질 끄는데 얘들은 우리 시간 없어. 단칼에 속전. 스위스 용병 특징이 속전속결. 근데 얘네들이 딱 끝나도 이미 다음 예약이 쭉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님 그 시간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지금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가 아니라 끝나고 다른 데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런 용병이 어딨어. 그러네요. 시간 질질 안 끌고. 그러면 이렇게 대단했던 스위스 군대가 왜 조금씩 변하고 타락하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같은 마을 출신 공동체 이래갖고 단합이 잘 됐는데
스위스군의 이 강한 공동체가 약점이 되는 게 병력 충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소수 부대가 돼요. 점점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총하고 대포가 나왔을 때 이게 제일 결정타 중에 하나인데 스위스 용병대도 총하고 이걸 도입을 하는데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도입을 하죠. 근데 다른 쪽은 다 헐고 새로 짜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르시오 이런 게 나오는데 스위스 용병들은 자기 기존 라인에 소총병을 좀 꽂아 놓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럽 각국들도 강력한 보병 방진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화승총과 대포가 결정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가장 스위스 용병이 몰락으로 가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죠. 사람이 과거의 영광에 너무 이렇게 맞아요. 매몰되면 혁신이 안 돼요. 갑자기 청동대포가 생각나는 순간이에요. 사실 스위스 하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딱 트레이드 마크죠. 그 칼이라든지. 맥가이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죠. 네. 그리고 시계. 시계. 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용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투에서 패배해 보니까 그때서야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위스 용병들한테 무기를 쫓아다니면서 지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의 대장장이들이었어요. 근데 무기나 칼 같은 게 독일 때가 유명했었나 봐요, 예전부터. 독일 대장장이 유명해요. 이제는 용병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에 눈을 돌려볼까 해서 이제 여타 유럽 국가들이 쓰는 화승총을 딱 갖고 왔는데 이제 화승총 움직이는 기관부 있잖아요. 이걸 딱 스위스 애들이 보더니 이거 내가 하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웬걸 훨씬 쓰기 좋은 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밀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계통의 정밀 기계 기술이 이때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시계 기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시계 기사도 스위스까지 가서 아주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루이 15세인가 16세를 위한 시계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한 돋보기 이렇게 놓고서는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시계 산업이 충격적이었죠. 그게 왜냐하면 정밀 기계 플러스 디자인, 그게 상징이었어요. 상징되고 실용성 다 겸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남자들에게 그렇죠. 있어서 자동차를 제외한 가장 큰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표시는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또 시계 역시나 비싼 거 써보시고. 저는 10불도 없죠. 저도 싼 겁니다. 항상 번떡번떡하지 않아요, 기자님? 제일 좋은 시계를. 기자님? 제일 좋은 시계를. 눈부셔요. 굿 애프터눈 after. 이 스위스 용병을 벤치마킹해서 스위스 용병만큼 유명해진 이 용병단 란츠크네이트라는 용병단이 또 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샤를 얘기했잖아요. 샤를 대담공. 그 사람 사위가 막시밀리안 1세라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제 막시밀리안하고 자기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나가서 전사했죠. 막시밀리안이 자기 장인이 죽는 거를 보고 그리고 스위스 군대한테 졌잖아요. 그걸 보고 딱 깨달은 거야. 앞으로의 군대 방향은 이거다. 아하. 사위를 그냥 싸우지 말고 잘 키웠으면 안 죽고 성공했을 텐데. 워낙 용감하시다 보니까. 그래. 그 양반은 근데 어쨌든 뭐 기사의 마지막 기사니까 사위는 깨달은 거야. 이게 기사할 게 아니다. 그래서 스위스 군대를 가져오자. 이걸 막시밀리안이 창안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모아다가 쟤들 하는 거 우리가 왜 못해? 그래서 이제 창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은 농민 공동체가 아니라 끌어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군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장창보병대는 관건이 뭉쳐서 서로 믿고 안 도망쳐야 된다고요. 근데 스위스 보병은 도망가면 친구한테 맞아 죽고 고향에 가서 친척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보고 말해서 다 내리라고 해요. 자기도 장창을 들고 보병대와 섞여서 귀족들을 세우고 같이 섭니다. 이게 기사가 말에서 내린다는 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커요, 이게. 절대 귀족들은 말에서 안 내렸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막시밀리안 1세도 직접 창을 잡고 맨 앞에 대열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말에서 내렸는데 말에서 내렸다가 농민들한테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얘들하고 같이 싸워서
때려잡자. 그래서 이제 스위스 용병을 상대할 수 있는 용병으로 란츠크네이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로 옛날 게르만 지역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흔히 이제 게르만 용병대라고 해서 유럽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돼요. 스위스 용병과 게르만 용병. 결국은 게르만족이네요, 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스위스 용병의 값을 상대가 안 됐죠. 이렇게 고용을 하면 일단 스위스로 가서 입찰 거부 당하면 할 수 없이 얘들을 모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게르만 용병 고용한 쪽이 스위스 용병한테 지고 그랬다고. 그러나 이제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청출어라. 날 드디어 저쪽 팀한테 스위스 용병이. 그러니까 란츠크네이트가 선택했던 길은 철저한 압축 성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스위스 용병을 벤치마킹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독일 남부 지방이었냐면 농토가 차남한테 자꾸 가니까 삼남 사남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원래 농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잉여 인력들이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스위스 용병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이제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막시밀리안 1세가 전폭적인 지원까지 해주니까 고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병사들을 모집할 때 이 병사들의 수준이 그 당시엔 다 그랬는데 까막눈이 많았어요. 문맹이었다는 거죠. 네. 모으는 방법이 간단해요. 앞에서 현금을 막 흔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 부대에 들어오면 이거 준다. 진짜냐? 그럼 우리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계약금을 줘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서명을 하라. 그럼 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서명하겠어요? 그냥 뭐 하나 찍고 말겠지. 그럼 옆에서 모병관이 그 옆에다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냐면 창값 얼마 제외. 농민이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창을 준다고요. 근데 창값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제외. 근데 얘네는 그걸 뭐 쓴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죠. 나중에 왜 돈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야, 창값 뺀 거야. 약관을 잘 읽었어야죠. 그러니까 밥값, 창값, 무장값 하면 회수한다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계약금을 받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야 계약금 받고 그냥 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외로 그렇게 튀는 애들은 많이 없었다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저 당시에는 못 먹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먹여주고 맞습니다. 재워주고 돈을 주니까. 맞습니다. 그 란츠크네이트가 그러면 란츠크에 사는 뭐 서자, 제3자 뭐 이런 뜻이에요? 란드는 이제 시골, 땅 그런 뜻이고요. 아 그냥 예. 시골이에요? 그다음에 란츠크네이트라는 것은 병사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시골 지방의 병사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시골 지방에 더 이상 농토를 물려받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건장한 남자들이 지원을 해서 병사 집단이 됐기 때문에 란츠크네이트라고 이름이 붙은 거군요. 이게 예, 물론 맞습니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유력한 게 방금 말씀한 시골 촌뜨기 병사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촌뜨기 병사 맞네요. 근데 이 군대는 스위스의 뭐 물론 스위스 군대도 나중에 가서는 조금씩 변질이 됐지만은 스위스 군대하고는 다르게 스위스 용병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악명이 높았다면서요. 너무너무 악명이 높았던 일순간 강도로 변하는 얘가 정말 많았던. 근데 막시밀리안과 다 계약을 하고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 움직이던 용병들이었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계약은 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조직의 명령에 따른다. 뭐 파려면 판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해. 가만. 장교가 사병한테 이런 거 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참호를 팔아. 싫어. 왜 안 파? 내가 이제 전투한다고 그랬지 참호 판다고 그랬냐. 그럼 장교 입장에서는 야 전투를 하려면 참호를 파야지. 계약서에 없어. 그래서 계약서가 점점 길어져요. 아 이제는 참호도 판다. 뭐 한다. 그래서 뭐 삽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았대. 아니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전투를 위한 준비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관리도 이렇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항상 보면은 약관 너무 길어가지고 대충 읽고 넘어가는 그 약관이 길어진 이유가 란츠크네이트 때문이군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유명한 말이 병사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면 네. 욱하면 또 하니까 네. 지휘관이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때 된 지휘관 말 안 들어요. 지금처럼 뭐 스피커가 있어요, 뭐 CCTV가 있어요. 대책 없어요. 그냥 와 하고 사라져버리고. 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용병들의 특징이 버티는 거는 처음에는 규율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동료애거든요.
근데 자기랑 있던 집단이 어디 가서 매복을 당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욱하면서 가서 집단 학살해 버리고 일어나.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또 너무 못하게 하면 얘들이 이제 사기가 죽어요. 당신 도대체 우리 편이야 제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악명이 높았길래 그러니까요. 그런 역사의 란스크네이트에 대한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퍼졌는지 혹시 뭐 구체적인 뭐 이야기들도 좀 있나요? 지난번에 이탈리아 전쟁할 때지만 로마 들어가서 황폐화시켜버린 게 걔네들이잖아요. 그 무려 8일간 약탈을 했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그 란스크네이트 용병 대장이 죽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딱 한 명이 로마의 근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장군이 그 병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지 마 하니까 좀 안 했는데 장군이 죽으니까 막 울었대. 정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동시에 야 이제 말 안 들어도 됐다. 그래서 다른 장군이 와서 하지 마 그래.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우리는 저분을 존경해. 그러면서 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했냐면 시내를 걸어가다가 뭐 3살 난 어린애만 있어도 잡아요. 왜요? 너희 집 어디니? 저 집. 그러면 야 내가 네 아들 잡고 있어. 돈 내놔. 이렇게. 그래서 뭐 살인자, 약탈자, 강도, 유괴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했대잖아. 아니 근데 용병을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전투가 끝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모든 용병 부대가. 특히 란스크네이트는 전쟁이 끝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 전쟁이 끝나는 순간 자기는 실업자가 되니까.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재밌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요 장점이 저기 가면 단점이고 요 단점이 여기 오면 장점인데 스위스의 약점이 바로 스위스 공동체라는 게 약점이 된 거 아니에요. 대신 스위스는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약탈도 덜하고 통제가 되는데 란츠크네이트가 스위스 용병을 이긴 게 요즘 말하면 쪽수로 이긴 거거든. 네. 다 끌어모아서. 이게 최고의 장점인데 동시에 이게 여기저기 끌어모아 놓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란츠크네이트에 관한 그 비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바스찬 프랑크라는 사람이 했던 비난인데 악마가 돈과 관련된 솔깃한 정보를 주겠다고 했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란츠크네이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용감한 병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들 자신이 말하는 용감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은 욕설을 내뱉고 목 졸라 죽이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남을 속여 갈취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살인과 파렴치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운다. 아니 근데 용병 외에 이 독일의 징병 제도는 따로 그럼 없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렇게 란츠크네이트들이 이제 17세기까지 하도 악명을 떨치니까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들이 왜 이렇게 약탈을 하나 봤더니 결국 공동체 의식, 일체감이 없으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직업군인이라도 자기 나라 민족군대 상비군으로 바꿔야겠다. 이때 그럼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상비군 제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오랜 기간 만들어지긴 하는데 스위스 용병이나 란츠크네이트들한테 겪으면서 이제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돋아나고 역시 돈 많은 프랑스가 그걸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비군만 가지고는 이게 또 안 되는 게 용병 시작할 때부터 말했지만 전투력. 이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그러니까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을 조직할 때 한꺼번에 징집령을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병을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장정 10명을 뽑아서 그 10명 중에서 가장 쓸만한 애를 너네가 정해라 해요. 가장 쓸만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군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9명이 얘한테 얘를 무장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지. 그래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항상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대요. 근데 이런 방법을 써도 절반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나머지 10만 명은 어쩔 수 없이 또 용병으로 또 채우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그래서 상비군으로 가고 상비군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징집병이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왕이 칙령을 주는 거예요. 허준 씨한테 대위계급장을 주면서 1개 중대를 모집할 권한을 줘요. 상비군 이렇게 모아요.
그럼 허준 씨가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야.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개 중대를 만들어야 돼요. 나와 친구가 되어줄래? 뭐 어떤 수단을 쓰든지. 예. 그런데 이게 또 지휘관하고 병사가 잘못되면 이게 용병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마을 털고 다녀. 그러면 또 이제 평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고. 아니면 이제 좀 훌륭한 장교가 해서 애들 통제도 잘하고 잘하면 야 훌륭하네. 야 그럼 너 일개 대대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대 대대까지 한 또 5년 전쟁터에 같이 있잖아. 이게 또 끈끈해가지고 이게 상비군인지 기사단인지 헷갈려. 이게 훨씬 나중 얘기지만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게 총이 발전하고 대포가 발전하면서 병사를 군인으로 만드는 시간이 단축돼요. 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먹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요때는 이 총검술, 무술을 다 해야 되니까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인 양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랑 별 차이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기술의 발달이 상비군을 완성시키죠. 근데 용병 사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쏠쏠한 돈이 된다는 걸 네. 알고서 이제 마구 잡아다가 이제 군인을 팔아먹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용병을 할 만한 사람을 납치한다고요? 그렇죠. 야, 별...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쟁 때인데 영국 측에서 이제 보충병을 요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요구 보충병을 보내기 위해서 약 3만 명을 납치해가지고 아니, 납치당한 사람이 군인으로서 전투를 해요? 분명히 아니 되게 빈농이고 지금처럼 떠난다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납치해서 갖다 놓으면 되게 거기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분명히 기존에 있던 이 독일 용병과는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컸죠. 제복은 입었으나 훈련 안 된 이 병사들이 아주 전투 자체를 말아먹은 경우가 있었죠. 이게 미국 독립전쟁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델라웨어 전투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용병 란치크네이트가 있었어요. 미국 독립전쟁이야말로 은근히 용병. 왜냐하면 영국군이 대륙군을 그렇게 많이 파견할 그때 사정이 좀 안 능력도 없고. 됐다고. 그래서 용병을 유럽에서 대거 모집했었어요. 미국 독립전쟁 하면 떠오르는 게 빨간색 입은 그 교수들 땅따단따단 빵빠당 팽 이렇게 전투를 근데 실제로는 독일 용병이 엄청나게 예. 많았어요. 처음에는 독일 용병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명성이 자자하니까. 또 이것들이 오니까 약탈 이런 거 엄청나게 하거든요. 전투보단 약탈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게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부대하고 트렌턴 사이- 전투, 델라웨어가. 예, 그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가 그때 또 비가 내렸다고요. 네. 비가 내렸었는데 이 독일 용병들은 아 비가 오니까 오늘 전투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쉬고 있었죠. 근데 이 악천후를 뚫고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도하를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방적인 사륙전이 벌어지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겨우 살아남은 독일 군들의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워싱턴이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한 장을 더 준다. 가겠죠. 이게 항상 용병을 항상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장을 더 쓰겠다. 이거. 스위스하고 좀 다르죠 란치크네이트는. 절반이 홀라당 넘어. 땅 주겠다고 또 그랬다며요. 정책 씌워준다고. 왜냐하면 남아도는 게 땅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농부가 독일 농부래요. 이런 걸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은 땅 준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만화에서 본 것처럼 네 보이는 대로 다 가져. 네. 그럼 막 이만 가진대. 그러면 그때는 나무들이 막 자랐잖아요. 너무 넓게 가져가지고 나무를 쳐내는데 뿌리까지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친다고. 그러면 거기는 농사를 못 짓잖아. 땅은 무지하게 넓은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지으니까 농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 사이로 지으니까. 땅은 무지하게 넓는데 맨날 쫄쫄 굶는 거지. 아무리 농사져도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독일 농부들은 땅을 많이 가지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규모의 경제를 해가지고 나무를 최대한 뽑아내서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선으로 알뜰살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만든 농촌이 비교적 잘 살았대요. 자기 고향에서 멀쩡하게 있는 사람 납치해가지고 싸우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땅 줄 테니까 여기 살아. 그러니까 그쪽 용병들한테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겠네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네. 뭐요? 땅하고 다 해놨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막 이랬는데 또 이제 워싱턴이 말하죠. 뉴욕 가봐라. 여자가 넘치고 넘치. 그때 네덜란드나 이쪽에서 정말 많은 이민자들이 왔었어요.
뉴욕이에요? 네.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죠?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항해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도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왔죠. 가보니까 전부 다 네덜란드 사람. 또 태반이 이름이 존이에요. 존인데 존의 네덜란드식 발음이 얀이잖아요. 다 얀이에요. 얀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미국이 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 민족이 어디냐. 아하. 나무를 잘라야겠다. 그래서 그 미국이 대평원 개척할 때 철도 까느라고 나무가 엄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이제 참 나무를 자를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냐 했더니 노르웨이 사람들이 벌목공으로 또 탁월하다. 노르웨이 인구의 3분의 1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걸 잘라요. 단숨에 미국 북부의 산림이 벌판으로 변화. 그때 거 보면 엄청나. 통나무를 하도 잘라서 강에다 떠내려 보내거든요. 너무 잘라서 그게 하루 이틀 자란 나무들이요. 보내니까 뗏목에 가다가 엉켜서 땡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강에 안 보내고 따로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로로 벌목한 통나무를 흘려보내는 방법. 이게 전통적인 노르웨이식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뉴욕이 땅이 엄청 지반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엠파이 스테이트니 마천루가 세워진 이유가 지반이 단단해서 그래요. 지하철을 팔려고 그러니까 요즘 같지는 기계가 없는 시절 아니야. 이 땅을 누가 파냐고. 그래서 회의를 했대. 어느 나라 애들을 데려와야 이걸 땅을 팔까? 제일 잘 팔아. 좀 악질적이고 끈기고 악착 같으냐. 광부. 네, 그래서 악착 같은 종족으로 뽑힌 사람이 유럽을 뒤져갖고 어디게요?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데려가서 팔아. 그래서 지하철 공사는 아일랜드 사람도 안 먹었대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독일, 또 스코틀랜드, 독일. 그다음에 이제 기계하면 또 독일. 그다음에 금융은 어디겠습니까? 유태인. 유태인. 그렇죠. 아,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디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아닙니까? 특히 그 이태리계 유대인들이 할리우드를 아, 좋아한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 많이 발전을 해 있군요. 그럼요. 그 1930, 40년대에 인기 슈퍼스타들은 대부분 이탈리아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탈리아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는 많이 이제 흔히 표현하는 말로는 막 당나라 군대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용병으로는 꽤나 날렸었잖아요. 이탈리아가 이게 우리 십자군 전쟁 끝나고 르네상스 올 때 갑자기 부유해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유럽의 영국하고 프랑스는 100년 전쟁 한다고 정신없고 네. 뭐 이탈리아가 막 부유해지는데 이때 이탈리아가 통일 정권이 아니고 도시별로 나눠져 그렇죠. 있었다고요.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최대의 숙적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다 숙적 도시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게 장점이다. 네. 꼭 라이벌 도시가 한두 도시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동맹 맺고 이래가지고 도시 간에 치열한 패싸움이 벌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병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또 유럽에서 또 전쟁하니까 얘들이 이탈리아 가면 맛있는 음식과 돈과 이쁜 여자와 일거리가 있대더라 해서 이쪽으로 자꾸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 형성되는 거죠. 이탈리아를 지금 자꾸 우습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 몇몇 산업에서는 전 유럽 최고예요, 지금도. 결코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허. 그런데 이게 조직화가 안 되는 거야. 개성이 강하다. 군대는 조직이잖아요. 빨리 우리도 통일을 하자 얘기를 해요. 네.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도시 하나 떨어뜨리면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이게. 야, 이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탈리아 용병 써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이탈리아가 부유하긴 한데 도시 다니니까 금액이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을 잘 고용을 못 해요. 그렇죠. 아하. 목돈이 나가야 네, 되니까. 목돈이 나고 이거 도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 프랑스 같은 데서 다 하고 얘들은 자기네 병력밖에 고용 300명 고용. 그렇죠. 맞아요. 바티칸이 300명 고용하고 허덕허덕해요. 이거예요. 우리는 한 300명 필요한데 그럼 스위스 용병 야 우리 기본이 1000명인데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네. 새로운 대안을 찾자. 그래서 유명한 이제 마키아벨리의 징병제 이론이 나옵니다. 아, 군주론. 예, 군주론인데 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만 쓴 게 아니고 네. 전술론 이런 책도 썼는데 어. 세계 최초로 이제 시민 징병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이게 거의 200년을 앞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서 200년을 앞서간 게 아니라 네네. 현실이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고 있겠으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아이디어를 내요. 이러지 말고 용병이 아니라 시민군을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박사님 말대로 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현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민군을 둘 여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군은 돈이 안 들잖아요. 무기만 대주고 월급을 안 그치. 줘도 되니까. 그렇지. 징병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마키아벨리가 이런 원칙만 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조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피렌체 시의회에서 마키아벨리한테 거의 뭐 전권을 주죠. 정권을 줘요. 만들어봐. 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함정이 좀 있는 게 네. 마키아벨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 해석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좀 출세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집안의 백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하니까 네. 이제 뭔가 히트 쳐서 내가 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있어갖고 되게 이렇게 교제도 많이 하고 내가 가진 건 지식이다 그래도 책도 많이 쓴 거예요. 군주론도 쓰고 뭐 이렇게 쓰는데 대단히 자극적인 책.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니까 용병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성급하게 나간 거지. 그래서 용병은 전쟁 때는 도적이 되고 평화 시에는 사형수가 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돈 안 드는 군대를 만들자. 용병 입장에서는 완전 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시민들은 좋잖아요. 그리고 당시 피렌체가 잘 나가던 도시였으니까 시민들은 환호해. 그다음에 시의원들한테 가서는 그게 아니고 용병대장은 쿠데타를 한다. 아, 저거 놔두면 이거 뒤엎는다. 그래서 용병대장이 무능하면 적한테 져서 우리 도시가 털린다. 유능한 용병대장을 쓰면 걔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 그러니 시민군을 만들자. 다르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항상 그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근데 대상이 좋아할 만한 실제로도 보통 많은 국가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병대장이 너무 유명해지고 강해지면은 신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무능하면 많았으니까. 그거지고. 그런 예가 실제로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키아벨리의 특기가 그 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잘해. 그거 중요하거든요. 재주는 재주지 뭐. 우리가 역사상 항상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걸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그래서 또 역사를 끌어들여요.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긴 한데 속이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쓴 책을 보면 막 갖다 붙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는 시민군이다. 용병은 다 타락한다. 이러면서 막 갖다 쓰는 거야.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군대는 어디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로마 군대. 로마군이죠. 우기는 거예요. 로마군의 모든 전술과 행동은 전부 시민군 아니 농민군이니까 된 거다. 로마도 용병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출신이 농민이면 다 농민이니까. 로마도 나중에 가면 다 직업군인을 하거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군이 A라는 전투에서 잘 싸웠어. 이거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잘 싸운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농민이었기 때문에 잘 싸웠다. 이렇게 우기는 거야.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럼 마키아벨리가 이 군을 조직을 해요? 이게 놀랍게도 네. 지금 현재 미 주방위군 시스템입니다.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주말에 이제 훈련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의 미군 주방위군 시스템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대요. 평일에 생업에 종사하고 휴일에 훈련을 했대요. 근데 훈련할 땐 무보수인데 전투에 나가면 급료를 받는 거예요, 따로. 이건 약간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 주방위군도 해외 원정 파병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때는 지금 월급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괜찮다 싶었는데 덜커덕 전투를 한번 치러봐요. 실전. 네, 피렌체 숙적이었죠. 피사하고 전투를 했는데 야 피사. 여기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 당하는 게 아니고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그러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키아벨리는 이런 거죠.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한마디 딱. 진짜 그렇게 박살을 냈으면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뭐 어깨가 막 한껏 올라갔겠네요. 근데 문제가 이 이후에 발생됩니다. 네. 운이었나요? 세계 최강의 스페인군이 쳐들어왔어요. 8,000명이 쳐들어왔어요. 단 하나 남은 대포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성벽에 구멍이 하나 뚫린 거예요. 어. 스페인 보병들이 들어갔대요. 네. 이 모습을 보고 마키아벨리가 증명했다던 그 군대가 주랭랑을 쳐요. 아. 더군다나 이 안에 무려 시민군이 1만 명이 있었대요. 예? 아니 근데 스페인 군대는 8,000명 정도가 왔다면서요? 네. 원래 마키아벨리 지론이 용병은 돈 갖고 싸우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지 않고 불리하면 도망간다. 네. 시민 군대는 가족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라는 게 이론이었거든. 그리고 막 갖다 붙였거든요. 네. 스페인 그냥 대포를 콱 쏘니까 생각해보세요. 다 가장들이잖아. 가장이 죽으면 가족은 어떻게 살아? 잃을 게 많은 그러니까 가족을 분들이니까. 생각해서 도망치는 거야. 얘가. 아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는구나. 그래서 마키아벨리 생각과는 반대로 잽싸게 항복해버리다. 아. 이런 게 이제 그걸 뭐라 단순화에 오른데 시민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싸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다 그것이 군대라는 조직력으로 발휘되려면 훈련도 해야 되고 전우회도 생겨야 되고 팀워크도 생겨야 돼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시민은 국민 가족을 위해 싸운다 이거 하나 믿고 다른 건 다 유치하게 넘어간 거야. 그다음 또 하나 위원회에다가 쿠데타 안 난다. 근데 시민군은 쿠데타를 안 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 장교가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선동을 되고 하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교를 뽑았는데 장교를 최소화해요. 아하. 그리고 중대장을 일주일인가 항상 프리한테 바꿔서 자기 소속 중대장이 없게 만들어. 뭐야 그게? 전문성이 없어지는. 예, 그러니까 장교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사들이 자기 중대장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누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중대장을 서로 견제시키느라고 엄청 많이 만들어 갖고 계속 그것도 몇 명 안 되면 돌다 보면 다 친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대장은 무지하게 많이 뽑아놓고 계속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자기 중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체 중대장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그 위에 상급지휘관은 없어. 최소한으로 줄여. 진짜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야말로 논리의 오류죠. 예, 이게. 논리에 오르지.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깨지면서 마키아벨리의 꿈은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탈리아 용병 제도 뭐 이탈리아 시민군 뭐 그 뒤로는 사실은 와해가 됐겠네요. 근데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베네치아는 좀 이제 어떤 정치적 불안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탈리아 용병을 고용해서 이제 또 베네치아가 또 잘 사는 동네니까 합스부르크, 그다음에 프랑스, 교황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걸 또 잘 막아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 독특한 이 베네치아만의 이 방법이 있었는데 네. 보통 이제 스위스 용병 같이 대규모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랜스라고 해서 그 아주 소규모 단위, 그렇죠. 네. 소규모 단위의 용병을 개별 계약을 해서 용병 대장도 개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데리고 오지 않게. 예, 용병 대장도 자기가 거느린 부대 이게 아니라 용병 대장이 그 피렌체 정부가 고용한 용병을 지휘하는 거예요. 전문 CEO네. 그래서 이때 방금 랜스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프리랜서예요. 아 랜스가 창이잖아요. 랜서. 창을 든 사람. 쓰는 사람.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창을 쓰는 사람. 그래서 프리랜서. 아 이때부터 베네치아에서 계약직 자유 예 이게 생겼군요. 저기 두 분도 혹시 자유계약직이. 프리랜서 아닙니까? 자유계약직. 두 분도 용병. 4대 보험 안 되고. 그래서 프리랜서로 신용을 얻으면 베네치아하고 이제 장기 계약이 아니라 뭐죠? 계속 계약을 하는 거죠. 야 오늘 용병 편 전 통틀어서 프리랜서가 제일 감동적이에요. 어원이 이렇게 되는군요. 저 베네치아의 프리랜서는 뭔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마키아벨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용병의 폐에서 나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상비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거는 사명감, 시민의식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조직력과 무기 체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고정된 건 없어요. 요즘도 징병제, 모병제 논쟁이 자꾸 원론적으로 놓고 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데 주어진 상황과에 가장 잘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데 역사의 교훈이라는 건 요때 요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했더니 요런 환경에서 이런 제도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환경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대입해서 적용하는 건데 자꾸 많은 분들이 여기 A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역사 해석을 하니까 네. 불필요한 논쟁이 맞아요. 생기고 잘못된 해결책을 얻는데 역사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 A가 틀려서 그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쓰면 안 돼.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A는 망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극단적으로 가게 맞아. 되는 지름길인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용병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현대판 용병, 민간 군사기업의 한약을 파헤쳐본다. 현대판 용병, 민간 군사기업. 냉전이 끝나니까 제일 먼저 해고되는 게 정보부 요원들이 막 해고되는 거예요. 네. 법인체가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의 회사라고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사원증 나오는 거죠. 그럼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막 데모하고. 노조도 있습니다. 오. 솔저 포춘이라고 해서 용병 잡지가 지금도 발행이 됩니다. 그 잡지에 보면 어떤 타입의 인원을 구한다는 게 쭉 나와요. 약간 인력 시장 같은. 네. 그러니까. 용병 찾을 땐 용병 막 이런 거잖아.